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자, 투자로 평안한 노후를.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본계맨 이상건입니다. 부자아빠 윤치선입니다. 예. 네, 여러분의 투자 도우미 투자 만렙 박용호입니다. 도우미, 예, 투자 만렙님. 그다음에 여긴 뭐예요, 역할이? 부자가 되는 걸 도와드리는 역할. 예. 이미 부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이미 부자가 되진 않았고요. 저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 지식과 예.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최근에 저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말 들어요. 그 연금, 개인연금이나 뭐 IRP 이런 네. 것들을 주로 예금 상품으로 운용하시던 분들이 네. 이젠 거의 이자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야, 더 이상 이거 못 견디겠다. 그리고 뭐 다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도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게 연금 상품을 투자로 하려는 분들. 예,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IRP 같은 것들 많이 가입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시는 분들. 그 예금 상품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실적이 변동되는 네. 그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있는 그 투자 상품을 통해서 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처음 하실 때 우리 부자 아빠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가장 중시 여기세요? 저는 일단 분산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이 분산이라는 결국은 뭐 그거를 통해서 위험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예를 들어 뭐가 하나가 오르면 뭘 하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즉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그 장기 투자에선 택해야 되는데 그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분산이다. 그리고 이제 분산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분간의 분산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을 분산한다는 거는 이제 돈을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우리 얘기는 뭐 적립식 펀드? 그렇죠. 예. 적립식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분산을 하는 방향. 이것이 투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연금을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뭐 개인연금의 경우는 한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일시금 넣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적립식으로 거기다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연금 이체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또 목돈이 넘어올 수도 있죠. 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넘어올 때는 목돈이 넘어오죠. 예를 들어 뭐 몇 년 금융회사를 동안 바꾸게 뭐 되면? 몇천만 원 돼 있다. 예. 이게 폭 넘어오면 이거 자산 배분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 갑자기 그때 넘어온 다음에 투자 상품에다가 확 몰빵했다가 빠지면 이게 손실 날 수 있으니까. 그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 돈을 그러니까 덩어리 된 돈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시간을 분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분산과 자산 분산. 자산 분산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투자 만렙님은 그 분산 투자라는 게 결국은 아까 부자 아빠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좀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분산 투자를 왜 하느냐? 뭐 기본적인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거, 혹은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겠지만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관리해야 되는 게 아마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식 투자는 뭐 단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연금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20년, 30년 이렇게 긴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장기간에 걸쳐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연금 투자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특징이지 않나. 그래서 위험 관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에 예. 투자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뭐 주로 펀드나 예, 펀드. 그 다음에 ETF 네. 이 두 가지 갖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뭐 ETF도 크게 보면 사실 펀드죠. 펀드죠. 네, 예.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투자 상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지금은 없고요. 뭐 이제 리츠는 가능하죠. 아, 리츠는 그게 뭐 상법상은 이제 회사의 주식이지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라고 좀 보는 게 맞고 그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은 못 사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냥 연금에서도 주식 직접 살 수 있는데 뭐 자기사도 흔히 하는 알 주식을 사자 알 주식. 네. 뭐 그렇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개인이 투자 상품을 딱 하려고 그러면 뭐 분산을 하든 뭐 장기 투자를 하든 하여튼 핵심은 개인 연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 그 다음에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거, 그 다음에 리츠. 예. 리츠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펀드니까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럼 요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나갈 수 있는 펀드 하나 잘 집으면 대박 날 수 있는 건데 왜 분산하지? 분산 투자 우리 얘기할 때 보통 예. 강조하기 위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 분산이라는 것에 그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산한다 이렇게 예.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군 간의 이제 분산, 자산 공간. 그리고 예. 자산군 내에서의 이제 또 그 자산군 내에서도 자산별 분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분산 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인데 지역이 뭐 미국, 한국 이런 식의 그렇죠. 예, 얘기하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분산의 원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제 그 개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부자 아빠님도 그렇고 투자 만능님도 그렇고 다 제일 중요하다. 예? 우리 투자 만능님 분산을 하실 때 뭐 원칙 같은 거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니까 분산의 어떤 그 원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산 공간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나누는 것도 있는데 그분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분산 투자를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데 위험을 관리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만 그 내 연금 자산을 노후에 쓸 수 있는 연금 자산을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수익 성장한다는 거는 결국- 수익률이 좋아야 성장을 하는 결국 거예요. 자산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데요. 네. 네. 일단 위험이라는 것은 그 사실 그 저희가 재무관리 측면에서 보자면은 변동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쨌든 어렵게 변동성. 말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산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하는데 예. 오르고 내리는 네, 거. 오르고 내리고. 내리는 거죠.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거나 이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내 자산이 성장을 덜 하게 되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 연평균 수익률을 네. 연간 수익률을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 봐서 뭐 5%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정을 그런 해보면 어떤 5%인 네. 투자안이 있다. 5%인 투자안. 네. 그러니까 산술 평균인 것은 그냥 매년 난 수익률을 다 그냥 더해서 합쳐서 n분의 1 한 거죠. n분의 1 한 거죠. n분의 1 한 예. 거죠. 예. 그랬을 때 5%인 투자 대안이 같은 5%인 투자 대안이 뭐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렇죠. 예.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투자한 뭐 1은 올랐을 때 20%, 20%. 내렸을 때 마이너스 10%. 이런 들어가도 변동성을 변동성이 갖고 있다. 큰데. 예. 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변동성을 가진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뭐 올라갈 때 30%, 내려갈 때 20%, 마이너스 20%. 예. 그리고 예. 마지막 투자한 3이 있을 때 40% 올라갔을 때 40%, 예.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변동폭은 이제 1이 제일 작고 1이 제일 작고 3이 제일 크고 3이 제일 크게 예. 되겠죠. 예. 2번은 가운데 있고요. 예. 근데 이것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30년이 지난 다음에 내 자산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예.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다. 예. 라고 했을 때 변동폭이 가장 작은 투자한 A는 31,720원. 그럼 어떻게 지금 바로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리 계산해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아, 계산해서 왔겠죠. 물론 그러시겠죠. 예.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3만 원이 A 투자한 일은 10,000원짜리가 예. 31,720원이 됐다. 그렇죠. 예. 아, 예. 예. 이 투자한 일이 이제 올라갔을 때 20%,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10%인 그 투자한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투자한 B는 예.
18,100원. 네. 10,000원짜리가 18,100원. 네. 얼마 그렇게 벌긴 네. 벌었는데. 30년이면 네. 이제 뭐 80% 정도 오른 거예요. 토탈. 그러긴 올랐는데. 근데 네. 마지막 세 부족한 느낌이, 번째를 보면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얼마가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난 것 같다 이거. 예, 어떻습니까? 만 원짜리가 예. 7,380원이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네. 세 번째가 지금 올라갔을 때 플러스 40%, 네.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30% 이거죠. 네, 이거는 30년 투자를 했는데 10,000원이 네. 지금 얼마요? 7천 얼마? 7,380원. 7,380원. 손실을 꽤 봤네요. 꽤 많이 손실을 본 거죠. 더구나 30년을 네. 투자했다는 걸 생각하면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실질 수익률은 결국은 변동폭이 그 정도 큰 투자 아니라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손실이 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은 이 변동성을 줄여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어떤 산술평균을 그냥 단순하게 평균한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성과가 안 좋아진다라는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네. 근데 변동성도 위쪽 변동성은 괜찮아요. 왜냐면 플러스니까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 네. 소위 말하는 깨질 때 덜 깨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근데 위쪽으로만 올라가 있으면 그건 기대 그렇긴 수익률 하지만 자체가 높겠죠. 아까 같은 세 가지 투자안도 계속 플러스면 계속 하면 돈 그럼 벌죠. 기대 수익률이 네. 엄청 높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그런 거 잡을 수 있으면 뭐 분산 투자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예.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산을 통해서 변동성을 관리한다고 하시려는 지금 우리 투자만님님의 얘기는 네. 깨질 때 덜 깨지는 것이 분산을 투자를 통하면 덜 깨지니까 이게 덜 깨지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예를 드린 예. 것은 사실 마지막 변동폭이 가장 큰 투자한 3도 최고 수익률이 40%로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를 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변동성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연금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산 중요한 게 알겠어. 근데 변동성을 낮추는 게 알겠어. 근데 내가 변동성 낮은 걸 어떻게 모르지?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변동성 낮으면 장기적으로 이게 복리 효과 때문에 분산해서 변동성 낮으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변동성 낮은 걸 어떻게 내가 고르지?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게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분산의 중요성을 정말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째도 분산, 둘째도 분산, 셋째도 분산을 하는 것이 되게 결과적으로는 좋다. 이게 이해하셨으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 분산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지. 내가 직접 펀드도 고르고, 그죠? 물론 이제 증권사 가서 또 이제 우리 그 전문적인 분들과 상담도 하지만 내가 직접 골라서 내가 짜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짜지 않고, 나는 골치 아파. 그냥 내 대신 누가 변동성 낮은 거를 좀 잘 짜줬으면 좋겠어. 할 수 있는 게 요즘 이렇게 남한테 맡기는 거. 어떤 분이 그걸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 자동 항법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내 연금을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운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TDF랑 요즘에 AI 연금도 AI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문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레버 카운트 있어요. 레버 카운트.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는 맡기는 거죠, 제가. 그다음에 내가 직접 보험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 MP형 보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분산 펀드를 어떻게 짤 거냐 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내가 맡겨서 일단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맡긴 다음에 가만히 있을래, 이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먼저 이제 연금 투자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남한테 맡길 수 없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 내 펀드 내가 고른다, 이런 분들도 분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투자만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분산의 원칙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산군 간의 분산, 자산군간? 내에서의 또 분산, 그러니까 자산분간이라는 네. 것은 주식, 채권, 채권, 뭐 부동산이 부동산 됐을 이런 거. 예, 네. 예. 자산군 내에서 같은 자산군 내에서의 또 분산. 그러니까 같은 자산군 내라면 뭐 주식 중에서도 서로 간에 시장과의 변동성이 변동성의 관계가 좀 다른 자산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예. 변동성을 줄이는 뭐 그런 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 분산이 되겠죠. 예. 예. 지역별이라는 것은 이제 뭐, 네. 뭐 미국, 중국, 한국, 마laysia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 국가 간의 지역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예. 거죠. 예. 간단한 예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30년간 투자를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분산했을 때의 성과가 정말 그 시장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수로 해도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뭐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로 주식 지수로 보고, 그리고 선진권 지수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미국의 대표 500기업을 가지고 만든 S&P 500 예. 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닥스 지수. 이게 세 가지를 놓고 30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 수익률, 그러니까 연 수익률을 30년간 단순 평균했을 때 우리나라는 7%대의 수익률이 나오고 독일은 9.7%, 그다음에 미국은 9.1%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2%면 네. 사실 한 10년, 20년 하면 꽤 차이가 나요. 네. 예, 근데 2%면 차이가 이거는 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단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수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뭐 한국이 한 30%의 변동성, 그러니까 그 수익률의 변동성이 30%라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23%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30년 동안의 변동성이 16.8%.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시장 지수로 봤을 때 미국의 지수가 가장 변동성이 적었고 30년 동안의 실질 수익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점 한 7%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가 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내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했을 가능성이 그동안 꽤 많을 수 있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에만 30년 동안 장기 투자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3%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이야 뭐 저금리라고 해가지고 예금리가 뭐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3% 이상의 예금금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30년 동안에 그러면 예금한 것보다 못한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7%가 훌쩍 넘어가는 네. 수익률을 달성을 했으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상당 비중을 갖다 놓은 그런 글로벌 분산 투자를 했다라면 훨씬 더 30년 이후에 지금 현재 훨씬 더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자만님은 개인적으로 지역별로 분산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실은 이렇게 이 분산 투자를 예.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글로벌로 투자되는 펀드라든지 ETF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연금 계좌에서 분산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분산을 하려는 분들이 어려운 게 펀드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ETF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개, 몇만 개가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뒤져보고 그리고 막 금융회사에서 추천하는 것만 가입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대체 좋은 것 많이 추천해 주지만 그래도
좀 찜찜하는 분도 계실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개인 투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산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우리 투자 만렙님하고 생각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생각하기가 싫어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는 저는 아예 저도 글로벌 펀드를 몇 개를 골라서 글로벌 펀드라든가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자산 배분 해주는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펀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종목을 고르는 이런 펀드 한 두세 개 골라서 다 대충 놓고 나머지 저는 20, 30%를 가지고 저는 약간 어떤 섹터라든가 어떤 지역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좀 편하니까 예? 내가 직접 하는 경우에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도 우리 부자빠님께서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당신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짜라고 좀 만약에 우리 부자 아빠님의 사모님께서 아내가 내 연금 포트폴리오 짜와 자산관 분산하고 자산군 내 분산하고 지역관 분산해서 해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다 주시겠어요? TDF 가입하라고 합니다. TDF 가입해라. 우리 지금 이번에 지금 TDF를 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 내가 직접 할 때. 내가 블록을 내가 조립하는 거죠. 예. 직접.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비결을 그래도 네.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좀 두 가지 정도 가르쳐 드리려고 네. 오늘 어떤 얘기를 거죠? 좀 준비했거든요. 네. 사실 개인이 지금 일단은 전문가한테 맡기기 이전에 개인이 그런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이 있긴 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죠? 사실 미래의 트렌드, 경제사회적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대세에 네. 추종하는 그런 흐름을 일단은 읽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 흐름에 추종하는 펀드 혹은 뭐 ETF가 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주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분산이 잘 된 투자 쪽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펀드나 ETF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그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펀드나 ETF가 담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이 결국은 이제 우량 자산인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상당히 장기적인 흐름이지만 확정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예. 대세가 변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은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거를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추종하는 그런 ETF나 추종하는 ETF나 뭐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좀 손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글로벌 4차 산업 ETF 예. 혹은 뭐 글로벌 테크놀로지 예.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펀드나 ETF 내용을 뭐 사실 투자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편성되어 있는 자산 혹은 편입되어 있는 자산의 내용을 좀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만 구성하자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지금까지 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거는 글로벌 우량 자산에 배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아까 제가 그 이전에 자산군별 분산 투자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위험 자산 쪽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뭐 채권이나 혹은 더 안전자산 쪽에 속하는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앞에 선행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 채권 쪽이 저는 요즘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네. 채권의 가격이라는 건 금리가 낮아질 때 이제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예. 그러면 이제 채권 펀드 수익률이나 채권 ETF 수익률도 좋아지는데
너무 낮은 상황이라 네. 채권에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산 배분을 하면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지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금리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고 금리가 옛날처럼 굉장히 그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변동폭이 적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오르는 쪽에 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금리 변동폭이 크거나 계속 내려가는 국면,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예, 지금은 지금은 뭐 그런 메가 트렌드에 순행을 한다고 치면은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채권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방향.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린 메가 트렌드에 수정할 수 있는 성장 자산 쪽으로 그런 거를 좀 더 비중을 올리고 이렇게 갈 수도 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좀 하는 게 그 좀 분산을 좀 넓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글로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적인 그 섹터나 산업 분야도 같이 좀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직접 얘기한 것은 그 지금 우리가 직접 내가 조립하는 경우에 이제 글로벌 분산, 그 다음에 플러스 4차 산업 그와 같은 혁신 섹터에 네. 여기 두 가지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인 거고, 그 다음에 간접을 하시는 분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사모님한테 그 연금 할 거면 그냥 TDF를 해주겠다. 왜 네. 그렇게 TDF로 딱 권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 자산 배분을 저도 뭐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이게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도 좋은데 그거를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배분할 거냐. 아까 지금 채권이 뭐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이거를 높이자고 하셨는데 그럼 그 비율을 과연 몇 퍼센트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그렇게 한 셈대로 계속 유지하면 되냐.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5년 뒤에 내가 퇴직하는데 그때도 그 비율 유지하면 되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내가 지금 경제를 분석해서 다시 바꾸고 네. 우리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게 아주 좋긴 하겠으나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금융회사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그거를 다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물론 처음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딱 구축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바꿔야 될 때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뭐 나이가 먹거나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느냐. 그죠.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하는 전문 용어로. 예. 그거를 내가 계속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뭐 개인 집사가 딱 있어서 재무 집사가 딱 있어서 해주면 좋을 텐데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거를 개인 집사는 없으되 어떤 공용 집사 같은 개념으로 운용을 해주는 게 저는 TD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DF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TDF 앞에 그 TDF 펀드 그룹 때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2035하면 2035년에 내가 퇴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이런 거니까 그 숫자를 잘 골라서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펀드를 잘 골라놓으면은 그 시점까지 가면서 알아서 거시경제와 이 사람의 퇴직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해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게 TDF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집사의 역할을 좀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해주는 어떤 큰 집사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다. TDF가 우리나라에 판매된 지 얼마나 됐죠? 처음에 들어온 거는 벌써 이제 10년 넘었는데 본격적으로 판매된 거는 그렇게는 안 됐고요. 수익률은 어때요? 수익률이 최근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한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고 확 빠졌다가 다시 확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TDF들 간에 좀 잘하는 TDF와 못하는 TDF가 좀 갈리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위권 TDF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TDF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네. 투자만 그럼 TDF는 나는 그래, 좋아. 신경 쓰기 싫어. 내가 하기 싫어. 그런데 딱 이거 그냥 알아서 그냥 그 내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내 연금의 운전기사 가서 운전하고 갈 거야. 제대로 할 거야. 근데 좋은 운전기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딱 가서 보게 되면 TDF도 이게
정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회사들마다 제가 뭐 얼핏 봤지만 뭐 7, 8개 되나요?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 종류가.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어떤 걸 좀 골라야 돼? 역시 그 TDF도 글로벌 분산 투자가 잘 되는 펀드, 잘 돼 네. 있는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네.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 글로벌 분산한다고 그러지 않나?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글로벌 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분산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네.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시장에 결국은 위기가 닥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네. 코로나 사태도 뭐 회복은 했으나 어쨌든 그랬고 네. 옛날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게 출렁임이 계속 있는데 예. 그때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를 저는 일단은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TDF가 그런 건 아니고 TDF 중에서도 채권 비중이 높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퇴직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설정한 TDF 이런 건 채권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런 건 제외하고 퇴직 시점에 연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주식 비중이 높은 TDF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 뭐죠 그게? 뭐 2040이다. 뭐. 2040은 2040하고 딱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TDF 종류 중에 각 회사 나온 2040을 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다 갖다 놓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일 많이 깨지고 회복이 더디고 뭐. 드뎠던 것들 일단 제끼고 2008년에는 좀 없을 수는 있습니다. TDF가 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근데 이제 하여튼 자기가 볼 때 최근에 어떤 위기들을 계속 이제 따져 보는 거죠.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을 때, 급락했을 예, 때, 글로벌 이럴 증시 때, 급락했을 때, 네. 예. 그럴 때 이제 잘 회복한다는 게 그게 결국은 장기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 네. 그런 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변동성, 뭐 표준 편차 이렇게 딱 복잡한데 이거 배우시면 좋아요. 근데 난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폭락했을 때를 내가 관심 있는 펀드라든가 이게 있으면 좀 ETF 좀 다룰 수 있는데 펀드 있으면 한번 놓고 내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대충. 그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네이버 들어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이버에서 펀드 서비스 하니까. 그거 딱 보고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완벽한 이게 선택법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은 변동성을 좀 낮춰서 분산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걸 봐요. 개인적으로 펀드 가입할 때. 네. 이런 폭락기 때 어땠지? 회복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 TDF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본인의 남아 있는 투자 기간하고 그다음에 뭐 거시경제 상황 뭐 이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던 뭐 어떤 위험 성향이나 예. 이런 거를 고려해서도 TDF를 뭐 선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남아 있는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선호 성향이 좀 더 크다면은 예. 뭐 예를 들면 뭐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선택할 수 있는 TDF를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응용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거의 뭐 그렇게 해서 TDF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했을 때 이 ETF를 활용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자동 투자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TDF 말고도 사실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입해 본 적은 사실은 없긴 한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증권사들 가면 랩 어카운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퇴직연금은 랩 어카운트가 가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증권사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퇴직연금용 랩 어카운트죠. 이것도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좀 더 어떤 그 고객 하나하나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그 전략을 짜준다고 할까? 그래서 TDF는 어떻게 보면은 딱 퇴직 그 2040 펀드면은 다 똑같이 그냥 운영이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좀 고객별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특화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연금이나 자산이 크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돈의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 맞춤형 그 자문이나 운용을 해주는 그런 연금 상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게 예. 보는 거죠. 예. 돈이 이제 크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오늘은 그 연금으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뭐 첫 번째, 핵심 분산이다. 분산을 해야 변동성 관리가 되고, 변동성, 특히 하방 변동성, 아래로 떨어져 깨질 때 덜 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장기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분산할 때 그러면은 내가 직접 펀드라든가 ETF를 골라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우리 투자만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우량 자산. 네, 핵심 우량 자산을 개념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글로벌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 글로벌 중에서도 섹터를 결합할 때는 반드시 메가 트렌드와 관련. 네, 메가 트렌드와 맞는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만사가 싫고 나는 그냥 맡겨서 내 연금이 근데 손해는 안 보고 장기적으로 괜찮았으면 좋겠다. 뭐 대박은 안 나더라도 내가 운영하기 싫다. 시간도 없고 난 바쁘다.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운영되는 네. 뭐 TDF나 레버카운트 같은 이런 상품들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위기 상황에 그런 펀드들이나 혹은 레버카운트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실 필요 있다.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맨날 듣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적립식 펀드가 그 이전부터 주식형 펀드가 있었어요. 근데 적립식 펀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 그 이제 처음 나왔던 상품이 그 뭐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이런 펀드들이었었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그 가입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펀드 비중을 단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때는 한번 거의 엄청 얻어 터졌고요. 진짜 심하게 얻어 터졌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자산은 이 예금이나 채권 형태가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에쿼티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바꿨어요. 한 번도 안 바꾸고 물론 이제 펀드 간의 변경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말씀께 분산하고 글로벌로 하고 성장하는 섹터를 담고 이거 자신이 없으면 자동 항법 장치와 TDF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사실 제가 20년간 이 심플한 방법을 썼어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부자 아빠님은 저랑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립식으로 또 시간 분산까지 하게 되면 요 정도로 분산해 놓고 5년만 유지하면 거의 마이너스 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에만 모든 돈을 넣어놨거나 한 섹터에만 넣어놨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 몰빵을 했거나 최근에 미국 몰빵하신 분들은 대박 났죠. 대박 났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이제 몰빵한 거에 대한 이 비용과 생각해 보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로 분산하고 성장 섹터를 가져가고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TDF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위너가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자빠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연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시작하는 당신을 위하여. 사실 이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이제 조금 더 이게 자기의 어떤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물론 공부도 필요하고 그거를 근데 공부보다도 그걸 지켜나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하는 게 사실 맞아요. 여기저기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20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유지하면서 그럼 달인의 경제에 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금 투자에서 다리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은 깨먹으면 지금도 이렇게 수달립니다. 기본 이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아는 것보다. 예. 그 얘기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버티면 이긴다. 우리 투자원님은요?
저는 뭐 시종일관 분산 예. 세 가지 분산을 꼭 지키시면 예.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냥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분산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확인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데 주식 투자의 관점은 분산하면서 장기를 해야 된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거를 연금에서는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금방 눈에 안 보입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주식처럼 뭐 한 달 내에 내가 대박주를 잡아가지고 뭐 200% 오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쪽에 현혹되면은 결국 분산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높은 고수익 이런 것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차분하게 인내를 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예.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그 스승이자 그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죠. 미국의 이제 그 금융 1번지, 자본시장 1번지인 월가에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해서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오래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분산돼서 변동성을 관리해주는 TDF 상품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진부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쓴 사람들이 시장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